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서류죠. 바로 채권자 목록에 대해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잖아요. 서류는 산더미 같고요. 그런데 사실 딱 하나만 제대로 챙기면 성공의 절반은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빈 목록 적는 거겠지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법적으로 여러분의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또 어떤 빚을 탕감받을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말 그대로 법적인 설계도거든요. 그러니까 정확성은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해 보이는 서류를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지 오늘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걸음부터 시작해서 상단 요약부, 핵심 항목, 그리고 특별한 케이스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점까지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본격적으로 칸을 채우기 전에요. 이 서류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부터 딱 잡고 가겠습니다. 바로 산정 기준일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모든 빚 계산을 딱 멈추게 하는 스톱 버튼 같은 거예요. 보통은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내는 바로 그날이 되죠. 이 날짜를 기준으로 모든 원금과 이자가 딱 고정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 서류 맨 위쪽에 있는 요약 부분입니다. 여긴 그냥 총액만 적는 곳이 아니에요. 법원이 이 사람이 개인회생 자격이 되나 안 되나를 제일 먼저 훑어보는 일종의 자격심사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숫자 15억 원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담보가 있는 빚의 총합 한도예요.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 할부 같은 것들 있죠? 이걸 다 합친 금액이 15억 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숫자 10억 원. 이건 담보가 없는 빚, 그러니까 신용대출이나 카드값 같은 빚들의 한도입니다. 이 두 가지 한도 중에 하나라도 넘어가면 아쉽지만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문서의 심장부죠. 제가 마치 법률 전문가가 되어서 이 표의 각 칸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바로 이 표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빚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각 칸이 뭘 의미하는지, 뭘 적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 칸, 채권자부터 가보겠습니다. 채권자, 그러니까 나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 누구냐 이걸 적는 칸인데요. 이게 쉬워 보이지만 여기서 실수하면 그 빚은 아예 회생 절차에서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정말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법인한테 빚이 있으면 등기부 등본에 나오는 정식 명칭을 그대로 써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이름 옆에 괄호치고 상호까지 적어줘야 하고요. 가장 흔한 실수가 뭐냐면 빚 독촉하는 회사 이름이나 대출 상품 이름을 적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돈을 빌려준 원래 주체를 정확히 적어야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가 제대로 갑니다. 자, 두 번째 칸으로 넘어가죠. 채권의 원인. 말 그대로 이 빚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역세를 쓰는 칸입니다. 언제, 무슨 이유로, 얼마를 빌렸는지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적어줘야 해요. 그러니까 대여금, 물품 대금, 보증채무 이런 식으로 원인을 밝히고요. 돈을 빌린 날짜,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 그리고 최초 원금이 얼마였는지 대여 원금 1,000만 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는 겁니다. 만약 중간에 빚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면 그 내용까지도 적어줘야 법원이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네 번째 칸은 한 번에 볼게요. 채권의 내용과 채권 현재액. 이제 과거 이야기는 끝났고 현재 시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맨 처음 말했던 그 산정 기준일 있죠? 바로 그날을 기준으로 남은 원금이랑 이자가 각각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분리해서 적는 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숫자들이 절대 여러분의 기억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채권자한테 부채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거기에 적힌 숫자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적어야 해요. 그것도 최근 2개월 안에 발급받은 걸로요. 법원은 이 서류랑 여러분이 쓴 숫자를 일일이 대조하거든요. 다르면 바로 보정명령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빚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만약 좀 특수한 빚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4가지 종류의 부속 서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담보가 잡혀 있는 빚, 채권자와 다툼이 있는 빚, 월급 등의 압류가 들어온 경우,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보증을 서준 빚,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별도의 보충 서류를 작성해서 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제일 흔한 케이스가 바로 첫 번째, 담보 후 채무인데요. 이것만 간단히 짚어볼게요. 담보가 있는 빚은요, 계산법이 좀 복잡해요. 예를 들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면 이 집을 팔았을 때 갚을 수 있는 돈이랑 집을 팔아도 못 갚고 남는 돈을 나눠서 계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이 두 가지 빚을 완전히 다른 성격의 빚으로 보거든요. 변제 계획을 짤 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이것만은 제발 실수하지 마세요라고 법원에서 강조하는 몇 가지 치명적인 함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최근 1년 안에 빌린 돈, 이건 법원에서 아주 깐깐하게 봅니다. 어디에 썼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둘째, 그 돈으로 도박을 했거나 명품을 샀거나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놓는 등 이런 행동이 발견되면 회생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제출하고 절차가 시작되면 수정하기가 아주 까다로워지니까 처음부터 꼼꼼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채권자 목록에 쓰지 않은 빚은 절대 면책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 친구한테 빌린 돈 5만 원을 깜빡하고 안 썼다? 그러면 3년 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고 나서도 그 5만 원은 그대로 남아서 갚아야 할 빚이 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모든 빚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조금 귀찮고 힘들더라도 시간을 들여서 이 채권자 목록을 완벽하게 작성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새로운 출발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